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화를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작아진 느낌이 드는지.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는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경험.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에너지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혼자 되짚어보게 되는 순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욕을 하거나 화를 낸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을 뿐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오해한 건가? 나이 들어서 유난스러워진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그 대화가 당신을 예민하게 만든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 차이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왜 어떤 대화는 우리를 이렇게 소모시키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화를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대화는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만 에너지를 빼앗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무거워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말로 상대를 지배하려 한다. 지배라는 말이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나쁜 의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심으려 합니다. 이게 맞다. 너는 이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듣는 사람의 생각은 점점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를 만나서 요즘 고민을 이야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나도 그래. 별거 아니야. 겉으로 보면 위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왜일까요? 친구는 당신의 걱정을 들어준 게 아니라 당신의 걱정을 작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은 너는 괜히 유난스럽게 구는 거야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기 걱정이 정당한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화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말에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예민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해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에 진짜 의도가 보이기 시작한다. 젊었을 때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괜찮아라고 하면 아, 괜찮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 아,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말 뒤에 숨은 의도가 보입니다. 괜찮아 라는 말 뒤에는 그만 좀 얘기해라는 뜻이 숨어 있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 뒤에는 내 기준에 맞춰줘 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차리게 되는 게 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알아차렸어도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첫째, 오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랑 몇 년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기가 둘째, 나이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사람 관계 따지는 게 옹졸해 보일까봐. 셋째, 혼자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그래서 참습니다. 그리고 참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내가 오해한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건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당신을 예민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폭력보다 은근한 말에서 더 오래 남는다. 누군가 당신을 때리면 그건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건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말로 깎아내리면 그건 애매합니다. 폭력처럼 보이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당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많이 늙으셨네요.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예민하게 받아들이네. 그러면 당신은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은근한 말이 남기는 상처입니다. 폭력처럼 명백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당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느낀 당신이 정상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대화법은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투입니다. 이런 말투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입니다.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씩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동네에서 오랜만에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뭐 하세요? 집에만 계세요? 겉으로 보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뭔가 깔려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기가 게으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은 친구를 만나서 최근에 산 옷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런 옷이 예뻐서 하나 샀어요.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그거 비싸지 않아요? 이 나이에 그런 옷 입으면 좀. 이 말도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선택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입으면 어울리지 않아.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기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산 것처럼 느껴집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대화는 사고방식을 잠식한다. 한두 번 듣는 말은 그냥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에게서 비슷한 말을 계속 들으면 그 말이 당신의 생각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집에만 있으면 안 되나? 내가 입은 옷이 정말 어울리지 않나? 내가 하는 게 다 별로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게 바로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투가 남기는 상처입니다. 상담가의 위로. 그 말을 들었을 때 불편했던 게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에는 분명히 당신을 작게 만드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 말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느낀 당신이 정상입니다. 이제는 그런 말을 끝까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고 가볍게 흘려도 됩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조금 두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대화법은 늘 비교로 대화를 여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하던데 너는 왜 안 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하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요. 겉으로 보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전화를 했습니다. 반갑게 안부를 나누는데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옆집 아주머니는 요즘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시던데 엄마는 집에만 계시네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자식은 엄마가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나는 게으른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다들 자식들한테 용돈 안 받는다던데 너는 아직도 받니? 겉으로는 궁금해서 물어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비교가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받는데 너만 받는구나. 이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기가 자립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자존감을 깎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사정과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좋아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자식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 그 사정은 다 사라지고 단순히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상담가의 위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움츠러든 게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비교라는 건 누구에게나 상처를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비교는 더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뒤처진 것 같은 느낌,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속도가 있고 당신의 사정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하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비교를 자주 하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대화법은 죄책감을 유도하는 화법입니다. 이런 화법은 당신을 직접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이 스스로 미안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약속을 미뤘습니다.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 괜찮아. 나야 뭐 별일 없으니까. 혼자 집에 있으면 되지.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뭔가 서운함이 묻어납니다. 나야 뭐 별일 없으니까 하는 말은 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미안해집니다. 내가 친구를 섭섭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은 자식에게 부탁을 했는데 자식이 바빠서 못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바쁜데 어떡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미안하네요. 제가 효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자식이 미안해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은 엄마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내가 자식을 힘들게 했구나. 내가 부탁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책감은 상대를 통제하는 가장 은밀한 방법이다. 죄책감을 느끼면 사람은 자기 행동을 바꿉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한하다 보면 점점 자기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상담가의 위로. 당신이 느낀 죄책감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이 당신을 죄책감 느끼게 만든 겁니다. 몸이 아파서 약속을 미루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탁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투가 당신을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죄책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당신이 모든 상황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도 어른이고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책감을 자주 느끼게 만드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마음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대화법은
말을 돌려 책임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런 화법을 쓰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묘하게 책임을 당신에게 넘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당신에게 섭섭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상처를 받았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 말은 좀 섭섭했어.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내가 오해한 거지. 이렇게 되면 문제는 친구가 한 말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 들은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기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은 가족과 갈등이 있었는데 당신이 먼저 풀려고 다가갑니다. 그때 일로 내가 좀 속상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때 힘들었어. 내가 먼저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 문제는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그랬다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기가 먼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을 돌리는 사람은 대화를 권력 게임으로 만든다. 대화는 원래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돌리는 사람과의 대화는 누가 이기고 지는가의 싸움이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계속 당신에게 넘기는 겁니다. 상담가의 위로. 그 대화를 하고 나서 혼란스러웠던 게 당신이 잘못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교묘하게 책임을 당신에게 넘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섭섭하면 섭섭한 거고 속상하면 속상한 겁니다. 상대방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해도 당신이 느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대화를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살펴볼 대화법은 듣는 사람을 변명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겉으로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랜만에 친척을 만났는데 친척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뭐 하세요? 바쁘세요? 겉으로는 그냥 안부를 묻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질문 뒤에는 뭔가 숨어 있습니다. 뭔가 하고 계시겠죠? 이런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기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요즘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실제보다 과장하게 됩니다. 혹은 자식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왜 아직도 그 옷 입으세요? 새 옷 안 사세요? 겉으로는 엄마를 걱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엄마를 변명하게 만듭니다. 아직 이 옷 괜찮아서. 새 옷 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하면서 자기 선택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엄마가 자기 선택을 변명해야 할까요?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은 중립적이지 않다.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다.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 안에는 질문하는 사람의 기대와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와 판단이 대답하는 사람을 압박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운동 안 하세요? 라는 질문은 그냥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왜 안 하세요? 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왜 아직도 혼자 사세요? 라는 질문도 그냥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건 좀 그런데 왜 그러세요? 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신은 자기를 변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다 보면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담가의 위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불편했던 게
당신이 숨길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질문 자체가 당신을 방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뭘 하든, 어떻게 입든, 어떻게 살든,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제는 그런 질문에 길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요 하고 짧게 대답하면 됩니다. 계속 당신을 변명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5가지 대화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인연을 끊어야 하나? 하고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게 꼭 절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유지 비용이 든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만나고, 연락하고, 신경 쓰고, 배려하고. 이 모든 게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주는 관계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입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됩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많아서 힘든 관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끊는다는 건 절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덜 쓰겠다는 뜻입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덜 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한 달에 한 번 만났다면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이는 겁니다. 전화를 자주 했다면 가끔만 하는 겁니다. 깊은 고민을 나눴다면 이제는 가벼운 이야기만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리 두기입니다. 거리 두기는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리를 두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맞습니다. 거리를 두면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대화가 달라집니다. 자주 만났을 때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을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면 가벼운 이야기만 나누게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네, 잘 지내요. 이 정도만 나누고 끝납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둘째, 기대가 달라집니다. 자주 만났을 때는 상대방에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겠지. 나를 위로해 주겠지. 하지만 거리를 두면 기대가 없어집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나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셋째,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주 만났을 때는 상대방의 말에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거리를 두면 그런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가 줄어들면 그 사람 생각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더 많은 관계가 아니라 덜 상처받는 관계를 선택하는 데 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10명을 만나도 다 힘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3명을 만나도 편하면 그게 좋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리를 둔 뒤에도 한 가지 감정이 남습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리를 두고 나니 마음은 편한데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오래 알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멀어져도 되나 싶어요. 내가 냉정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죄책감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참아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포용해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거리를 두면
자기가 참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참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희생이다. 관계는 서로를 존중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이 계속 참고 한쪽이 계속 상처를 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거리를 둔 건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는 연습. 죄책감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지킨 거다. 나는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다. 나는 관계를 망친 게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조절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죄책감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방법 1. 만나는 횟수 줄이기.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상대방도 이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자연스럽게 줄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났다면 2달에 한 번으로, 2달에 한 번 만났다면 석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조금씩 간격을 늘리는 겁니다. 방법 2. 대화 시간 줄이기. 전화를 받더라도 길게 하지 않는 겁니다. 아, 미안.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이렇게 말하고 대화를 짧게 끝내는 겁니다. 방법 3. 깊은 이야기 안 나누기. 만나더라도 깊은 고민이나 속마음을 나누지 않는 겁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벼운 뉴스 이야기. 이 정도만 나누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방법 4. 바쁘다는 핑계 활용하기. 요즘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요즘 몸도 좀 안 좋고.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방법 5. 다른 약속 먼저 잡기. 상대방이 만나자고 하면 이미 다른 약속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날은 이미 다른 약속이 있어서. 요즘 일정이 빡빡해서 시간 내기가 어려워.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만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갑자기 끊는 게 아니라 천천히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덜 상처받고 당신도 죄책감을 덜 느낍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유롭고 함께 있을 때 속박된다. 이 말이 사람을 싫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방을 신경 써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기대. 이 모든 게 나를 제약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속도대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선택적 고독을 강조했습니다. 선택적 고독이란 모든 사람을 피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이나 혼자 있는 시간으로 채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명을 만났는데 그 중 7명이 당신을 힘들게 만든다면 그 7명과의 만남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의 편한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10명을 만나도 힘들었던 삶이 3명만 만나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더 평화롭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화가 좋은 대화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나쁜 대화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대화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대화와 나쁜 대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좋은 대화의 특징. 좋은 대화는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줍니다. 그랬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힘드셨겠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좋은 대화는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당신이 그렇게 느낀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화는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던데요. 이런 말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대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대화의 특징. 반대로, 나쁜 대화는 들었을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나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났을 때 나는 작아진 느낌이 듭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 후에 남는 감정이 그 대화의 본질을 말해준다. 대화가 끝났을 때 기분이 좋아졌다면 그건 좋은 대화입니다. 대화가 끝났을 때 기분이 나빠졌다면 그건 나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후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그 관계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나이에 사람 관계를 정리해도 되나요? 젊었을 때도 아니고 이제 와서 사람을 멀리하면 외롭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외롭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찾아온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나를 비교하는 사람, 나를 죄책감 느끼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혼자 버티는 겁니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 어떨까요? 혼자 있으면 최소한 나 자신과는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누구한테 맞출 필요 없고 그냥 나로 있으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덜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관계를 정리하는 건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덜어내고 나를 편하게 하는 관계만 남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멀리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을 지킨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지인.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참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맞춰줬습니다.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더 많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덜 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데 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욕심도 내려놓고 기대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놓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많은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많고, 아는 사람이 많고, 만나는 사람이 많으면 뭔가 풍요로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계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한 명이라도 진짜 마음 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10명을 만나도 다 힘들면 그건 풍요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기준으로 관계를 골라도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한가? 이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가?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만 가까이 두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오라고 답해지는 사람은
조금 멀리 두면 됩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게 현명한 겁니다. 당신은 평생을 참았습니다. 평생을 맞춰줬습니다. 평생을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편한 대로 살아도 됩니다. 모든 대화를 끝까지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인연을 평생 가져갈 의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쪽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유난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대화가 정말로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깎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아도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둬도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당신의 속도로. 당신은 사람을 버린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건 충분히 괜찮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